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모두 아시죠? 제비를 도와준 흥부는 복을 받고 그 흥부를 시기 질투한 놀부는 큰 벌을 받게 되죠. 제 결혼 생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뜻 없이 친구에게 베풀었던 도움이 저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고 그걸 시기 질투한 자린고비 전 시모와 멍청한 전 남편은 놀부처럼 거짓골을 못 면했죠. 그 사연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 5년 정도 근무를 했죠.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봤었죠. 소고기 국밥을 하는 곳이었어요. 식당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손님이 많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남자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싹싹한 태도에 음식만만 괜찮으면 자주 와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주문한 국밥이 나왔고 음식을 먹는데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식사를 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니 주방이 보이더라고요. 주방 안으로는 약간 나이가 있으신 여자 한 분과 조리복을 입은 남자분, 그리고 앞치마를 한 직원들이 보이더라고요. 보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은 고용된 직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은 주방이며 홀이며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셨죠.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가게 사장인 남자가 작은 쟁반을 들고 다가와 종이컵에 담긴 식혜를 나눠주더라고요. 원래는 셀프로 가져다 먹는 후식인데 장사 초반이라 직접 떠서 주는 듯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걸 나눠주다 실수로 제 바지에 쏟아버렸어요. 다행히 차가운 음료라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죠. 제가 그렇게 놀라자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그분도 당황해서 서둘러 휴지를 뽑아 제게 건네더라고요. 무척이나 난처했죠. 비싼 바지도 아니고 얼룩이 크게 지는 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제가 가게 밖에 나가는 동안에도 사과를 하며 세탁비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전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회사 직원 중 하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누구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회사 입구에 식당 사장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까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서 어느 회사 분들이냐고 묻길래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물어보니 그분이 쇼핑백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거 사이즈가 맞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밴딩이 된 바지라 일단 이거라도. 아,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꼭 저희 식당 다시 찾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렇게 그분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준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친절한 사장님이구나 생각했죠. 보통은 그냥 세탁비를 주거나 서비스 정도를 주고 말 일일 텐데 바지를 사들고 직접 왔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바뀐 바지를 입고 자리로 돌아오니 옆자리 동료가 바지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야, 혹시 하진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리가. 그냥 장사 초반이라 그런 거겠지. 그런가?
저는 직장 동료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에 얼굴 한번 봤다고 그런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정말 그런 거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저는 괜히 바지 받은 게 미안해 그 식당에 자주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꽤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먹던 동료들이 일이 생겨 저 혼자 식사를 할 일이 생겼고 저는 간단하게 국밥을 먹기 위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혼자 가게에 들어가니 왜 혼자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제가 주문한 국밥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문하지도 않은 떡갈비가 딸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묻자 저한테만 주는 서비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해졌고 또 자주 가는 곳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그분이 뒤따라 나오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진 씨, 잠깐만요. 네?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그 상황에 너무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길래 제가 당황하며 없다고 하니 그분의 얼굴이 급격하게 밝아지더군요. 그러면서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요? 별 약속은 없는데 왜요? 그럼 저랑 밥이나 함께 할까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그분은 쑥스러워하며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는데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얼떨떨했죠. 하지만 평소 저도 그분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해온 터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 하는 게 뭐 어렵겠나 싶었죠. 그 주말에 저는 그 사람과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사람과 만나 얘기도 나누고 국밥이 아닌 다른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꽤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더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요즘 말로 썸을 타게 된 것이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저희 테이블에만 만두며 떡갈비 같은 걸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 동료 직원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 묻는데 제가 함께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를 하자 호들갑을 떨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며 그분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며 모은 돈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으로 가게를 차리게 됐다는 것, 가게에 있던 나이 있으신 분이 어머니라는 것 등 그 남자의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죠.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된 그 남자와 저는 나이도 있었던 터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평일에는 가끔 남친의 식당에 가서 얼굴을 받고 주로 주말에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제가 사귀는 걸 남친 어머니도 아셨는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가게에 가니 남친은 보이지 않고 남친 어머니가 제가 앉은 테이블로 오시더라고요. 제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도 남친 어머니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막상 남친 어머니는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밑반찬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그러면서 대뜸 우리 상태랑 만나는 아가씨? 아, 예, 장하진입니다. 여기 근처 회사 다녀요? 예. 뭐 그렇게 해퍼 보이진 않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세요?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물어오는데 너무 황당했죠. 뜬금없이 해프네 어쩌네 하는 얘기도 어이없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지까지 물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떨떨해하니 어디선가 나타난 남친이 황급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국밥을 먹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남친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길래 솔직히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당황하며 자기 엄마가 좀 거침없고 솔직한 편이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도 다 되고 남친도 사과를 하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이 제 시모가 되는 건데 별로 내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직장 동료에게 하니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이랑 사는 건데 뭔 상관이냐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 자리가 이상해도 결혼해서 모시고 사는 게 아닌 이상 몇 번이나 본다고 그것 때문에 남친과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 후 진짜로 결혼 얘기가 나왔고 서로 집에 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저희 집에 온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되게 좋아하셨어요. 외동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많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남친 오는 전날부터 엄마는 이것저것 재료들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저는 그냥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예비사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직접 음식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는데 식당 안은 사위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비사위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 그럼 네가 언제 만나는 남자 소개시켜 준 적 있어? 게다가 결혼까지 한다는데 엄마가 이 정도도 못할까? 참내, 나중에 진짜 사위 되면 닭이라도 잡겠어. 들뜬 엄마를 보며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일이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 남친은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상 거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잔뜩 긴장해 앉아 최대한 잘 먹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좋게 봐주셨죠. 그리고 그 후 이번에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집으로 갔으니 저보고도 자기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된 날짜에 옷을 차려입고 이런저런 선물까지 사들고 남친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음식을 하면 집안에 이런저런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맡아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웃는 얼굴로 들어갔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심드렁하게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왔냐? 아무리 그래도 예비 며느리랑 만나는 자리인데 옷은 둘째치고 현관으로 나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단박에 알아차렸죠.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구나를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드리며 가지고 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선물을 냉큼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쇼핑백을 열어보며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걸 드리면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제가 돌아간 다음에 열어보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데 눈앞에서 제가 사온 선물들이 풀어 헤쳐지는데 그 와중에 저는 어디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남친이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되려 짜증을 확 부리더라고요. 아니, 뭐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길래 궁금하니까 풀어보는 건데 그게 뭐가? 그래도 일단 하진이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요. 예, 너 저기 가서 앉아라. 누가 그러고 서 있으랬어?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어쨌든 손님 아닌가요?
정말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데 결혼까지 다시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았고 저녁 시간이니 당연히 저녁을 먹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뭐가 있냐는 남친의 물음에 시모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거 먹는 거지. 뭐? 음식 안 했어? 뭘 해?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먹어 치워야 돼. 아니, 그래도 내가 오늘 하진이 인사 온다고 했잖아. 그게 뭐? 유난 떨지 마라. 그러면서 있는 거 먹어도 괜찮지? 냉장고에 먹을 거 많아. 이런 거 먹으면 되지. 뭘 음식을 새로 하고 난리를 피워. 남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무슨 시트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냥 친구 집에 놀러 온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인데 냉장고에 먹던 반찬은 좀 심하지 않나요? 제 표정이 너무 굳었는지 남친은 저에게 다가와 뭐라도 시켜 먹자고 하는데 예비 시모는 그것까지 말리더라고요. 아이고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결혼할 거라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요즘 애들은 허구한 날 뭐 시켜 먹고 그러니 돈이 모여. 그러면서 맨날 가난하니 어쩌니. 혀를 차며 저와 남친을 째려보는데 그 순간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에 와서 한정식집 못지않은 밥상을 대접받았는데 저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휑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곧 남친이 주문한 족발과 보쌈이 도착했고 그게 식탁 위에 올라와 그나마 좀 풍성해졌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죠. 예비 시모는 그걸 보며 먹을 것도 없는데 비싸다는 둥, 안에 들어간 족발뼈를 보며 순 사기꾼 놈이 장사를 한다는 둥,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식사 분위기를 정말 있는 대로 망쳤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본인이 제일 잘 드셨어요. 남기면 아깝다는 말을 연불처럼 외며 쌈채소에 딸려넣은 밑반찬에 참 골고루도 드셨죠. 그걸 보고 있자니 식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친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점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기껏 한다는 질문이 돈 얘기였어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 있냐, 월급은 얼마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쓸 거냐, 또 부모님 재산은 좀 있느냐 하는 얘기뿐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대답하면서도 표정 관리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짜증나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남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걸 아는지 남친이 뒤따라 나와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밖에서 먹는 건데.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줘. 뭘 이해해? 예비 며느리 온다는데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주신 거? 아니면 밥 먹는 내내 돈 얘기만 하신 거? 나 나오는데 잘 가라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 뭘 내가 이해해야 해? 그냥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가 저런 성격이셔서 그래.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도.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 사는 우리 형이랑 형수 몇 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집에 왔을 때도 똑같이 저러셨어. 그냥 엄마 성격이 그런 거야. 응? 됐어. 넌 우리 집에서 그런 대접 받아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엄마는 너 오기 하루 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너 온다고 미용실도 다녀오셨어. 알아? 근데 너희 엄마는 뭐야?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됐고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 화가 난 저는 남친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누운 그 순간까지도 불쾌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렇게 나오는 걸 그냥 성격 탓이려니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시모랑 사는 거 아니고 남편이랑 사는 거라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친은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사과했고 또 집까지 찾아와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반지까지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간 만나온 시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은 흐려지더라고요. 결혼 후에 시모댁과 거리가 있는 신혼집에서 우리 둘 행복하게 살자는 남친의 말에 그냥 이해해주자 생각하며 바보같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말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모아둔 돈을 거의 써버렸고 그 때문에 제가 모아둔 돈과 대출로 집을 사야 했어요. 가격에 맞추다 보니 다소 동네 집값이 싼 시모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죠. 게다가 저도 토요일에 가끔 남편 가게에 나가 식당 일을 돕는데 시모도 식당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자주 시모를 봐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약속과 다른 상황에 남편에게 화를 내봤지만 별 수 없지 않냐는 태도였어요. 알바 쓰는 것보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낫고 또 집도 시댁 근처지만 엄마가 잘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냐며 둘러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결혼도 해버렸고 집도 이미 구한 터라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의 트러블은 피할 수 없었죠. 결혼 후 시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저는 결혼 전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주던 모습은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자린고비였어요. 구두쇠였고 수전노였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매번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데 직원들이나 저에게 이걸 아껴라 저걸 아껴라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게다가 그 일로 인해 저는 식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도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시모랑 같이 일을 하는 건 싫지만 손님들 상대하다 보면 시모랑 별로 얘기할 시간도 없어서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시모가 손님들이 남긴 반찬들을 섞지 않고 그대로 쟁반 위에 올려 주방으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남편 몰래 반찬들을 재사용하는 건 아닌가 싶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시모는 익숙한 듯 수납장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남은 반찬을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물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먹다 남긴 건데 그걸 왜? 알아. 다른 사람이 먹고 남긴 건데 버리셔야죠.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재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요? 아니, 아무리 남이 남긴 거라도 한두 젓가락 먹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서 집에 가 먹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면 음식물도 많이 나오고 그거 처리하는 것도 다 돈이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먹다 남긴 건데. 그게 뭐? 그럼 이걸 다 버리자고? 아이고, 돈이 썩어나지 썩어나. 집 한다고 대출 받은 것도 많다더니 이런 것도 안 아끼고 어떻게 돈을 모아? 언제 빚 갚을래? 아무튼 요즘 애들은. 그러면서 혀를 차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끼는 것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지만 남이 먹던 반찬들 모아 다 한 통에 담는데 그걸 먹다니 참 비위도 좋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도 그 반찬들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평일에 남편이 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챙겨오길래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었죠. 저는 당연히 장사를 다 끝나고 남은 반찬인 줄 알았어요. 그건 저도 아까우니 먹는데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은 반찬이 아니라 시모가 그렇게 모아놓은 반찬을 그날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 속이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따졌죠. 왜 말 안 했어? 손님이 남긴 반찬 모은 거라는 걸?
아니, 뭐 그거나지. 엄마가 꼭 챙겨가라고 주는데 그걸 어떡하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남들이 먹고 버린 음식을 모아서 먹었단 소리 아냐? 뭘 또 그렇게 말하냐? 손님들 가끔 반찬 손 하나도 안 댈 때 있어. 그런 거 그럼 어떡해? 그냥 버려? 식당에서는 또 재사용하기 그러니까 그런 거 모아서 우리가 먹는 거지. 당신 어머님 하는 거 못 봤어? 손 하나 안 된 반찬 아니고 그냥 남은 거 다 담으셔. 어쩐지 지난번에 양파절임에 고춧가루 묻어있길래 이상하다 했어. 진짜 짜증나. 토할 것 같다고. 알아? 엄마 딴에는 절약하신다고 한 거야. 앞으로는 안 가져올게. 미안해. 됐지? 그렇게 말하고 남편 놈은 피곤하다며 침대로 들어가자는데 진짜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은 싹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모르고는 먹었어도 알고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진짜 장사 끝나고 남은 반찬이라며 여전히 반찬통을 들고 왔지만 저는 너나 먹으라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이상한 곳에서 돈을 아꼈어요. 남편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둘이서 벌고 있고 아직 애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궁상을 떨 필요는 없었는데도 시모는 질릴 만큼 아끼고 아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예전부터 그랬다는데 도대체 왜 며느리인 저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아무튼 그 후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퇴사도 하게 됐죠.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일단 집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별로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식당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퇴사하면서 본인 혼자 벌어 세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임신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 그게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 퇴사를 안 잊고 생각하는 건 시모였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라 토요일에 식당에 나가는 건 당분간 어렵겠다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상당히 기막혀하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특별히 위험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유난이냐 너는? 일도 그만둘 거라며? 미치겠다. 아주 애 하나 가졌다고 유세가.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육아휴직을 쓸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친구 며느리는 선생이라 잘만 쉬고 다시 일하고 하더구만. 에휴. 네? 아, 그래. 퇴사하는 건 그렇다 치고 식당에는 왜 안 나와? 임신했다고 그렇게 가만히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애 가지고도 무거운 짐 들고 힘쓰고 다 했어. 식당에서 네가 뭘 그렇게 힘든 일 한다고 임신하자마자 식당 일 못하겠다 그런 소리래. 가뜩이나 장사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와다다 쏟아내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도 잘만 운영해놓고 이제야 제가 임신 때문에 쉰다 하니 노발대발 하더군요. 저는 할 말도 없고 성질 부리는 시모도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성화에 못 이긴 저는 식당에 나가 일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제가 다 하는데도 놀 궁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시모 때문이라도 나가서 일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죠. 하지만 일을 가서도 시모와 마주쳐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손주 가졌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예전보다 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제 행동을 못마땅해 했어요. 틈만 나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라는 소리를 해가며 더 아끼라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또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 꼭 알아보라는 말도 했고요. 애를 낳기도 전에 정말 진이 빠져서 저조차도 임신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 후 저는 퇴사를 했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주변에 들어보면 손주 나오면 시댁에서 선물을 해주니 돈을 주니 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기대도 안 했어요.
시모는 그런 걸 할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손주는 귀여워했지만 저에게 선물은커녕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어요. 저도 어느샌가 그냥 시모가 저런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대뜸 차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일 그만둬서 수입이 줄어 걱정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새로 나온 신형차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오래 타긴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는 중형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무슨 새 차냐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희준이도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큰 차로 바꿔야지. 언제까지 저거 탈 거야? 그건 그런데 요즘 장사도 그냥 그렇다며. 아직 갚을 돈도 많고 여윳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바꿔. 여윳돈 생길 거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해. 사고 열심히 또 벌어서 갚아 나가면 되지. 희준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생각해야지. 지금 차 멀쩡하잖아. 카시트만 달면 되는데 뭘 차까지 바꿔. 지금 차 너무 오래됐잖아. 명색이 식당 사장인데 그 차가 말이 되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차 바꿀 정도의 여유 없어. 그냥 타. 나중에 희준이 좀 크고 나도 일구해서 돈 같이 벌면 그때 생각해보자. 응? 제가 그렇게까지 어르고 달래는데 남편은 삐쳐서 며칠 동안 퉁퉁거리더라고요. 저보고 혼자 벌어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해놓고 이제와 차 타령하는 남편이 참 철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한 달 정도 있다 대뜸 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아서 계속 추궁을 했죠.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덜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캐물으니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가 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사는데 그 정도 돈이 없겠어? 그 돈을 당신 차 사고 싶다 하니까 그냥 순순히 주셔? 어머님이? 오, 잔소리를 좀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주시던데. 엄마가 희준이 낳고 뭐 딱히 해주신 게 없잖아. 그래서 차 살 때라도 보태라고 주신 거겠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어머님이 그 큰 돈을 주셨다니. 그렇게 남편은 차를 신형 SUV로 바꿨습니다. 새 차를 보면서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가게 장사도 잘 안 된다는데 참 속 편하다 싶었죠. 그렇지만 저도 차 바꾼 게 싫진 않았어요. 아이가 있으니 기왕이면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겠다 싶었죠. 새 차 바꾼 기념으로 시모와 함께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을 보태주셨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죠. 근데 시모가 평소와 달리 조용하더라고요. 멀미를 하시나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 시모가 줬다는 그 돈의 출처가요.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집 정리를 한번 하는데 결혼할 때 할머니에게 받은 금두꺼비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식겁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금두꺼비는 외동인 손주가 결혼한다고 하니 할머니가 기뻐하시며 주신 결혼기념 선물이었거든요. 하나당 10돈짜리 금두꺼비 2개였으니 시세로 치면 1,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고 정말 힘들 때 돈으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진짜 혼비백산에서 별의별 곳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안 보이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옷장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뒀는데 그것만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게 없어졌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어? 뭐가 없어졌다고?
아니, 그거 있잖아. 나 결혼할 때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 금두꺼비. 그거 내가 서랍 안에 잘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안 보여. 어? 아, 그래? 그게 어디 갔을까? 당신은 전혀 몰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간 거야? 미치겠네, 진짜. 남편은 잘 모르겠다며 가게일 바쁘다고 허둥지둥 끊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금두꺼비를 찾았습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할머니가 주신 거라 속이 타들어 가더군요. 결국 찾지 못한 저는 소파에 앉아 멍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얼마 전에 시모가 집에 와 폐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났죠. 너 폐물 이런 건 어디다 두니? 저기 옷장 및 서랍장 안에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아니, 그런 거 있으면 꼭 필요할 때 잘 써야 하는 거야. 꼭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건 없다. 원래 그런 게 다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니? 한 푼이라도 아끼라며 잔소리를 아끼지 않던 시모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으면 폐물을 가져다 쓰라는 말에 많이 의아했었죠. 그래서 뭐뭐 있니? 그냥 기본적인 거요. 금목걸이, 반지, 팔찌.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금두꺼비도 2개 있어요. 금두꺼비라는 말에 시모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금두꺼비? 그런 게 있어? 몇 돈짜린데? 하나당 10돈 좀 넘을 거예요. 세상에! 그거 꽤 값이 나갈 텐데? 네,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다 보니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잘 들고 있다가 가족끼리 꼭 써야 할 때가 있으면 쓰고 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장을 볼 게 있어서 집을 나왔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나 싶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드니 시모가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전화를 받은 남편의 태도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집에 있던 금두꺼비가 없어졌는데 별로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머리에서 하나둘 조각이 짜맞춰지는데 새 차 사는 비용을 시모가 조금 보태줬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시모가 며느리 물건을 훔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 생각이 드니 진짜 속이 부글부글해서 제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졌죠. 금두꺼비 없어졌어. 오, 그렇다며? 그거 어쩌냐? 당신 태도가 참 이상하다. 집에 그 비싼 귀중품이 사라졌는데 왜 그렇게 태평해? 내가 뭘? 나는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져갔지? 뭔 소리야? 내가 그걸 왜 가져가? 차 산 거. 그거 판돈도 보태서 산 거지? 아니? 아니기. 지금 당신 표정 보니까 맞네. 정말 어떻게 그래?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걸 낼름 가져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진짜 끝까지 거짓말한다 이거지? 됐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어. 한 집에 살면서 물건까지 훔치고 모른다고 잡았대?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가. 우리 이혼해. 아니,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차 살 때 들어간 돈 엄마가 준 거야. 그래, 알아.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금두꺼비 위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더라고. 어머님 말이야. 당신 차 사기 전에 주말에 어머님 집에 오셨었어.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폐물 어딨냐고 물어보시길래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서 나 장보러 어머님 혼자 두고 집 비웠어. 그때 가져가셨겠지. 제가 따박따박 따지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캥기는 게 있어서 제가 시모를 도둑으로 몰아도 잡아떼지도 못했던 거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가져갈 게 없어서 며느리 폐물을 훔쳐? 그것도 시모가? 진짜 말도 안 돼.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은 못 보고 살겠어. 이혼해. 제가 단호하게 이혼 얘기를 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시모가 차 사는데 돈을 보탠 건 맞답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랐기에 시모가 폐물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팔아서 보태라고요. 남편은 제가 반대할 것 같다고 말렸다는데 퍽이나 그랬을까요? 남편이 못하는 걸 보고는 시모가 나서서 금두꺼비를 가져다 팔았다는 얘기를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뒷골이 당겼어요. 차 사는 게 뭐라고 며느리 폐물에 손을 대나요? 화가 난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얘가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희 집에 있던 금두꺼비 어머님이 가져가셨다면서요. 그이가 다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그게 없어져서 하루 종일 집안을 다 뒤지며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거 파셔서 남편 차 바꾸는데 보태셨다면서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따지자 수학이 넘어 시모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모는 그게 뭐 어떻냐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래서 고작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시애미한테 전화 걸어서 소리 지를 일이냐? 그거 내가 가져다 나 필요한데 썼니? 그거 팔아서 내가 내 차를 샀어 뭐랬어? 그 돈으로 너네 집 차 바꾼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뭐가 됐든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말도 없이 남의 집 서랍장에 있는 물건 가져간 건데 그거 도둑질이에요. 아세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지금도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모냐? 그럼요.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뭔데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시모의 말투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차 바꾸는데 보탰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랑 시모랑 짜고 뒤에서 물건 훔쳐 버린 일인데 그럼 제가 그랬군요 하면서 넘어가야 하나요? 진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냥 던지고 싶더라고요. 옆에서 남편 놈은 그래도 자기 엄마 도둑 취급하는 건 못 보겠는지 저를 말리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모는 더 무어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따라와 말리더라고요. 저는 아랑곳 않고 짐을 싸서 애와 함께 그대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돈어른이 그런 일을 벌이냐면서요.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부모님과도 며칠 동안 진지하게 상의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이혼하려고 마음먹으니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직장도 그만뒀으니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죠. 물론 살려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라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남편 역시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잘못을 빌었습니다. 남편만 잘못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저를 속이지 않겠다고 또 식당 일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에 저도 어느새 마음을 조금씩 돌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돌아온 저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며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남편과 시모를 용서했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봤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 못할 거란 생각이라도 하는 듯 슬금슬금 식당 일을 도와달라는 말도 하고 태도도 예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딱 잘라 싫다고 했죠. 시모 보기 싫다고요.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전처럼 사이좋은 관계는 더 이상 아니었죠. 마음이 늘 복잡했어요. 이혼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못한다는 것이 꽤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연락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흔쾌히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나가 그 친구를 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친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한참 친하게 지내던 대학 시절 그 친구 집 형편은 무척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다가도 그 친구 혼자 알바를 해야 한다며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던 무리 중 혼자서만 등록금이 없어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그만둔 날 같이 모여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에서 가난이라는 두 글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 구두에 끌고 온 차도 고급 외제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반갑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연락이 되지 않던 7년 사이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 싶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고 참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 작은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버는 남자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남자와 교제하면서 자기도 주식 공부를 했고 투자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주식에 꽤나 재주가 있었는지 여러 차례 대박이 터지면서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엔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 와서 보험 권유니 다단계 홍보니 하는 주변 이야기를 워낙 흔하게 들었던 터라 솔직히 마음 한켠에 친구가 혹시 나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웃으며 맞장구 쳐주고 넘어갔죠. 친구 얘기가 끝나고 저 역시도 그간 제가 살아온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하소연하듯 최근에 있었던 금두꺼비 사건도 다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겁하며 제 대신 시모 흉을 봐주더라고요. 세상에, 너네 시모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 물건을 훔쳐?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 진짜 이혼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 애도 너무 어리고. 또 내가 퇴사 후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막막하고 애 키우면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은근히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주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투자할 돈도 없고 겁이 많아서 그런 거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상하긴 하겠지. 근데 너한테 이런 정보 알려주는 건 진짜 고마워서야. 그때 너 기억나? 나 학교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지나서였나? 우리 엄마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실려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 완전 거지였잖아. 공장에서 죽어라 일했는데도 아빠 빚 갚는데 다 나가고 땡전 한 푼 없었잖아. 엄마도 일만 하다 몸 완전히 망가지고. 나 그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돈 없어서 엄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세상 살기 싫더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 친구들한테 연락했는데 그때 돈 빌려준 사람 너밖에 없었어. 너도 그때 졸업하고 일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을 텐데 기껏 모은 그 큰 돈을 그냥 빌려줬잖아. 너 워낙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안쓰러워서 그랬지. 그래도 나 그렇게 생각해 준 건 너뿐이었어. 그 덕분에 우리 엄마 수술 잘 돼서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 그래, 다행이지. 그래서 나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남편이 알려준 믿을 만한 정보야. 나도 투자했고. 잘 한번 생각해봐. 난 네가 경제력을 갖췄으면 좋겠어.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너도 그런 시모 밑에서 그런 수모 안 겪어도 되잖아. 처음엔 솔직히 친구가 의심스러웠지만 제 손을 잡고 말하는데 두 눈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사기꾼들이 표정 관리 하나 못하겠냐마는 저는 그래도 친구가 나쁜 마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과감히 몰래 가지고 있던 제 퇴직금을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죠. 그렇지만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싶은 마음으로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몇 달 뒤 친구는 제가 준 돈의 5배가 넘는 돈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진짜 놀랐어요. 제가 얼떨떨해하니까 친구는 의기양양해하며 자신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줬던 원금 외의 돈을 다시 잘 불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사실 원금을 받은 이상 저에게 손해될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눈덩이 불어나듯 제 수중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기쁨의 한우성을 남편 몰래 질렀죠. 남편에게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투자 얘기를 하면 남편의 반대보다는 시모가 난리칠 게 생각나 절대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아주버님이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시모 돈을 빌렸다가 크게 잃은 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순식간에 몇 천이 증발했고 아주 집안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져 결국 아주버님은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더 돈에 매달렸고 투자 소리는 집안의 금기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투자를 한다 하면 저를 쥐잡듯이 잡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예전에는 새 물건이라도 하나 사면 입을 대는 시모 때문에 뭘 제대로 돈 주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제 돈이 넉넉하게 있으니 시모 몰래 옷도 사고 아이 물건도 더 좋은 걸로 사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친구도 그런 저를 보며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며 흐뭇해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빌려준 병원비는 고작 600 정도 됐었는데 몇십 배의 돈을 돌려받고 있으니 친구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돈은 꾸준히 불어났고 남편과 시모 몰래 저는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못 보던 물건들이 쌓여가니 남편이 언젠가는 의심할 거라 생각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친구와 함께 나오는 걸 시모 친구가 보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집 며느리가 명품을 잔뜩 두른 여자랑 같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걸 들은 시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리저리 뒤져보더라고요. 말도 없이 찾아와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는데 기가 막혀서 저도 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이게 다 뭐냐?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놀랐죠.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집에서 애 키우는 여자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사냐고? 제가 그런 것까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네가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엄한데 사치 부리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남편 돈 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으로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남편 몰래 어디 비상금이라도 숨겨뒀니? 네, 그러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저한테 숨기고 저 몰래 제 물건까지 훔쳐다 파셨는데 제가 비상금 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눈이 돌아간 시모가 점점 언성을 높이자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덩달아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나 몰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어? 그래, 내가 받은 퇴직금 중에 혹시 몰라서 따로 조금 남겨뒀어. 그럼 그 돈으로 저런 걸 다 산 거야? 나한테는 차 바꾼다고 뭐라고 해놓고선? 그게 뭐? 결국 내 금두꺼비 훔쳐서 당신 차 사는데 보탰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 내가 충분히 미안하다고 빌었고. 그래서 나도 용서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가방으로 제 머리를 후려 갈겼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어요. 꽤 무거운 가방이라 머리가 띵했죠.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시모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치셨어요? 그래, 이게 뭘 잘했다고 눈을 부라려? 지금 네가 산 걸 봐라. 이게 퇴직금 좀 모았다고 살 수 있는 것들이냐? 솔직하게 말해. 우리 상태가 벌어온 돈 쓴 거지? 맞지? 그러면서 비상금이네 뭐네 그딴 소리 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말해봐.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시모의 윽박에 저는 결국 투자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좋은 정보 주길래 주식 투자했어요. 그래서 벌었고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번 돈이랑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처음에는 시모와 남편도 얼떨떨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죠. 시모가 곧 표정이 더 사납게 변하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머리채가 잡혔고 남편은 달려와 시모를 말렸습니다. 이게 미친 거지.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투자 같은 소리 하네. 매가 약이라고.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그렇게 시모의 손에 저는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남편이 말려서 겨우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죠.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저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지가 뭘 한다고 투자를 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어디서 네가 번 돈으로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게 해야지. 너 일로 와나. 어찌나 난리를 피우는지 정말 미친 사람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래도 내가 엄한 곳에 지랄하는 거예요? 남편과 시모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겠죠. 거기에 찍혀있는 숫자가 여태까지 식당하면서 모아온 돈보다 더 많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정말 이 돈이 제 돈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내 친구가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이렇게 내 돈 불려줬어. 나는 그래도 이 돈으로 당신이랑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우리 희준이도 잘 키울 생각이었는데 이젠 싫어. 당신이나 당신 엄마 진짜 지긋지긋해. 더는 못 살겠어. 여기서 끝내. 그렇게 저는 선포하고 그대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따라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그대로 부모님 댁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혼 못 해주겠다며 집 앞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로 그랬습니다. 매번 당신 그렇게 비는 것도 이제 지겨워.
가만 보면 당신도 당신 엄마랑 마찬가지야. 알아? 나 위해주는 척, 나 생각해주는 척, 앞에서는 사과하고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하면서 결국 그때뿐이지. 진짜 이제 나도 더는 못 참아. 아니, 이젠 안 참아. 지난번에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그냥 넘어가줬는데 이젠 내가 그럴 이유 없지. 우리 희준이 데리고 혼자서 살 만큼 충분히 돈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당신 엄마 밑에서 웅크리고 살아. 이젠 나도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깔끔하게 이혼하자. 알겠어? 저는 그렇게 와다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안타깝거나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저 모습에 속으면 내가 멍청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소송까지 갔고 소송 중간에 제가 마음을 돌릴 의사가 없다는 걸 안 남편이 포기를 하면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후로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남편과 시모라는 그 두 사람만 제 인생에서 싹둑 잘라내니 무엇 하나 마음에 거슬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혼에 큰 도움을 준 친구에게 다 네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언제까지고 그 집에서 마른 수건에 물 떨어질 때까지 아끼고 눈치 보며 살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나타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저에겐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이 면접 교섭으로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서 남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랑 이혼 후 전 남편이 뭘 한 줄 아시나요? 바로 주식 투자였어요. 전 시모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겼던 주식 투자를 결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이 어디 쉽나요? 저도 친구 덕분에 돈을 불릴 수 있었던 거지. 저 혼자 했다면 결코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무턱대고 저를 따라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자신도 좋은 주식 정보 줄 지인들 많다면서요. 전 주식이라면 치를 떠는 전시모가 당연히 말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전시모가 전혀 그러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아마 제 통장 잔고를 보고 나니 본인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남편은 식당에 앉아 매일 주식창만 봤다고 하더군요. 원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사장이 그러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매출은 점점 더 떨어지는데 주식으로 한 방만 터트리면 된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그 후로 또 아이 문제로 만났는데 결국 가게는 더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됐고 직원도 없이 시모랑 단 둘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징그럽던지. 그런 걸 빌미로 집적거리는 게 짜증나 나중에는 웬만한 일 아니면 연락조차 씹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고 꼭 행복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지독한 전 시모와 멍청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친구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줬던 그 시절의 제가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친구를 나몰라라 했다면 지금 풍족하게 잘 사는 저 역시 없었을 테니까요. 친구와는 처음에 사기꾼으로 오해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돈돈거리며 짜디짜게 굴던 시모와 남편에게서 벗어났으니 저는 앞으로 제 아들과 행복하고 여유롭게 지내며 또 제가 받은 복을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